러시아에 대한 강렬한 거짓말에 취해가지고 현재 유럽 전체가 당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푸틴은 다 침략자인 거예요. 젤렌스키도 입만 열면은 침략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럽은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침략자인 푸틴하고 같은 편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기네 머리 위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거래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럽의 평화 안정은 전부 미국의 의지에서 유지한 상태입니다. 유럽 전체는 미국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않는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가지고 유럽하고 좀 분리하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그림에서 한번 보여줬듯이요. 일부에서 보여준 그림처럼 유럽은 우크라이나 같은 편이 있고 미국은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로 과거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럽은 지금 평화 제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 제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협상에 앉을 수 있죠. 그런데 평화안이 없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협상에 방해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것은 지상군을 파병하겠다. 의지연합이라 해서 Coalition of Willing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유럽이 들어와가지고 외부 간섭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지금 확고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빌드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와가지고 유럽이 계속 저런 주장을 하면 안 되고 유럽의 외교에서는 외교 장관이라 볼 수 있죠. 그쪽에서는 이제 아예 뭐 푸틴은 범죄자니까 대화도 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해결 대신에 군사적인 갈등과 대립의 영속성만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상에 참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평화 제안을 내면은 참석할 수 있는데 평화 제안을 좀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은 리더십 자체가 부재합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서유럽의 큰 나라들,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과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만 해도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나라였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지도자들이 어린애 같은 상황입니다. 27명의 어린애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없고 서로 딴소리하고 있고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그래서 뭐 분열돼 있고 그래서 합의가 좀 곤란한 상태. 그 합의를 못하니까 공통분모가 뭔가 이때까지 있었던 군사적인 대립만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그게 만족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합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평화 제안을 내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리더십도 전혀 없고 다 미니언들이라 그러고 우리가 루저들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인들하고 직접 협상한 것은 굉장히 현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럽이 평화 제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협상 프로세스의 가장 큰 쟁점은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푸틴이 이번에 휴전 협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기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이게 평화가 어떻게 정착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 프로세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휴전협정이란 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는데도 그걸 그냥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나서 디테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와 젤렌스키처럼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걸 일단 방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대화를 이어나가는 걸로도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대미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면은 러시아는 미국하고 같이 지정학적이거나 경제적 협력 등 그런 그랜드 바겐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물론 바겐을 추진하겠지만 이걸 성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달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걸거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 입장은 까매놓고 보면 과거에는 러시아의 대리전의 주체였다가 지금은 협상자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미국, 러시아 모두 우크라이나는 중심 이슈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핵심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고 멀리 내다보고 있고요. 미국이 나토와 함께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도구일 뿐이었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효과 자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계속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하나의 정상이지 병이 아니라고 봅니다. 병은 영속적인 안보 구조가 부재한 것이 병이다. 그래서 저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정상이 하나 나타난 거지.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어도 영속적인 안보 구조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생각을 보면은 꽤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삼키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주장한 바도 없고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파리로 가려고 한다는 주장도 거짓이고 그리고 2022년도에 러우전을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협상으로 바로 들어갔고요. 만약에 영토를 관심이 있었으면 협상하지 않고 바로 쳐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말로 파리로도 가고 했겠지만은 바로 들어서 협상을 했고 그 협상안 자체가 그 영토를 다 우크라이나를 가지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 사람들에 대해서 자율권과 자치권과 문화적 자율성 이런 걸 언어적 자율성 이런 걸 보장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나중에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생겼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없이 영토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러시아는 영토가 많기 때문에 영토 자체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특히 이제 크림 반도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물도 못 마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압박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존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걸 보급선이랄까 이걸 좀 보장하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법 자체가 너무 무질서하게 바뀌니까 이제 합병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이 3년 이상 내러티브 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를 하다 보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unprovoked 이제 도발도 안 했는데 자기가 침공했다는 식으로 저런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은 공직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만연했던 그런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그걸 3년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의 내러티브에 취해가지고 방향 전환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걸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강렬한 정보 전쟁을 수행하는 그 와중에 거짓말에 취해가지고 현재 유럽 전체가 당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푸틴은 다 침략자인 거예요. 젤렌스키도 입만 열면은 침략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략자인 푸틴하고 같은 편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 머리 위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거래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형상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현재 이 상황을 처리할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유럽의 각국의 국민들은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고요.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죠. 나라도 힘들어지고. 근데 리더십들은 아직도 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협상 프로세스에 알게 모르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말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것이죠.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후 유럽의 평화와 안정은 전부 미국의 의지에서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는 미국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않는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가지고 유럽하고 좀 분리하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프랑스는 계속 전쟁을 하고 해구산을 제공하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 미국 빠지고 나면 해구산, 핵무기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가지고 있는데 영국의 핵무기는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만 어째 보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핵탄두 수가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런데 어쨌든 저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같이 프랑스가 핵전쟁을 해서 생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독일도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2년 전에 노드 스트림 파이프 폭파 때 독일 자기 돈으로 만든 건데 항의나 조사조차도 없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자주권이 말살돼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라 자산이 망가졌으면 자기가 조사하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 닫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이상한 나라가 돼 있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유럽의 영향력도 감소하고 미국에 대한 영향력도 감소하고 이제 이후에 영국 경제가 상당히 나빠져 가지고 힘든 상태가 돼 있죠. 그리고 자신의 핵 억제 능력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죠. EU의 외교수장인 카야 칼라스는 변호사 출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자 푸틴과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대화를 안 합니다. 외교관들로 빵점이죠. 변호사로서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외교라는 것이 대화고 대화 상대가 엄청나게 훌륭한 성인이거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범죄자일 수도 있고 대화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외교는 항상 그 최악의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는 것이 외교인데 외교수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들만 봐도 거의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유럽이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은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 자기들이 만든 내러티브 때문에 잘못된 교훈과 망상에 빠져 있고 독일에 재무장을 하겠다 이런 것은 재무장을 하면 극도로 해로운 정책이거든요. 돈은 어디 있으면 이걸 가지고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라는 게 사실 위협이 아니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위협인데 이 위협을 만들어 대응하려고 하고 있죠. 러시아가 한 번도 독일을 쳐들어가겠다는 일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과거에 고조선 영토였던 만주벌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토항이 했던데 한번 가보자 이런 말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 실현 불가능한 건데도. 근데 러시아가 독일에 가려면 그 수준 이야기가 이런 방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고조선 애딱을 하고 가자 이런 것도 거의 결이라 볼 수 없는 그냥 그야말로 상상 속에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고 우리의 정기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역사의식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지. 실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저런 걸 가지고 지금 러시아라는 위협을 만들어서 그게 대응하겠다. 러시아 위협에 대응을 하면은 나라를 거의 궁극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독일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무장하고 하는데 큰 문제인데 안 그래도 독일이 지금 살기 힘든데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럽 전체가 또 미국의 관세 협박도 받고, 미국은 그린랜드 이야기도 하고, 파나마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유럽이 약간 패닉 상태에 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독일이 이제 탈산업화가 돼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탈산업화가 된 게 첫 번째는 이제 대체 에너지 이런 걸 하면서 원전 없애버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좀 심각해진 데다가 러시아 석유하고 가스를 안 쓰게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게 약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공장을 뜯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강국인데 미국의 올해 자동차 브랜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25개 독일차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지난 몇 년간 투자를 못한 거죠. 사정이 나빠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제리와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고요. 프랑스는 또 사헬 지역에서 점차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 또 EU에서 이제 8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군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판 유로피안 본드 이런 걸 발행하겠다 그러는데 저게 본드 발행하면은 그게 자기 발등 찍는 것이거든요. 경제에 돌아갈 돈을 저렇게 쓰는 것이죠. 그리고 나토의 책임 재조정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유럽의 추가 기회에 따른 부담이 좀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사항입니다. 예, 미국은 나토의 역할을 재설정할 것으로 거의 선언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인 기조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너무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있고요. 미국이 30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하다 보니까 36조 달러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책임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이걸 추진할 걸로 전망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나토에 있는 미국 외 국가들의 자체 분담을 증가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역할을 조금 더 과거에 미국이 하던 역할을 나눠서 이전을 하고 그리고 나토의 나토 5조 그게 이제 아티클 5가 어쨌든 한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 다른 국가가 다 가서 지원한다는 거의 의무에 가까운 조항인데 이걸 개정해서 그 침략을 받더라도 미국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나토 같이 있다가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런 큰 그림을 이제 길게 보면은
현재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분담금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GDP의 2%에서 5%까지 했는데 실제로 5% 분담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5%를 하고 있습니다. 러우전이 벌어지면서 급히 이제 폴란드에서 무기를 많이 줬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2% 선에 있는데 2%도 힘들어하고 2%못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열심히 쪼아 붙이면 한 3.5% 수준까지는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것도 뭐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토를 계속 30년간 동진해 왔는데 이제 유로 마이단이나 돈바스 전쟁이나 러우 전쟁에 모두 이제 관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의 푸틴이 주장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동진은 미국이 이제 이번 정권에서 멈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토의 역할을 재설정할 것인데 이 재설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할 재설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변수가 뭔지만 한번 따져보면 미국의 해구산 제공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게 되면서 역할 이전을 하게 되면 유럽에 있는 IRBM을 본토로 이전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푸틴이 사실 2021년 12월 17일 아까 말씀드린 최후 통첩에 관한 비슷한 조약 드래프트를 미국에 보냈었는데 거기에 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IRBM 본토로 가져가 쓸 데가 별로 없거든요. 미국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캐나다, 멕시코에 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이제 폐기가 되겠죠. 어쨌든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나토가 있는 1949년에 나토가 생겼으니까 76년간 나토 사령관은 미군이 했습니다. 미군 사성장군이 슈프림 코맨더라고 해서 했는데 저걸 유럽 사람으로 사령관을 바꿀 것이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저 사항들이 지금 언급한 사항들이 변수라고 언급한 사항들이 전부 하나의 마일스톤이 될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하면서 갈 걸로 예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토 5조는 독소조항이고 이거 자동 개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쟁을 기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 항을 좀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저게 2014년부터 돈바스 전쟁부터 현재 러우전까지 나토가 대리전을 한 이유도 저겁니다. 직접 전쟁을 하면은 전체 나토하고 개입되기 때문에 어쨌든 무기만 대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 5조를 무력화하거나 제한적인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어떤 규정을 변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푸틴이 2월 달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화 내용을 보면은 뭐 말을 대부분 아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SNS에서는 뭐 아주 푸틴과 통화 내용이 훌륭했고 생산적이었다. 그리고 몇 가지 합의사항,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휴전에 합의했고 완전한 휴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노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뭐 자기가 대통령이 있으면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천 명의 군인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포함해서 평화협정에 많은 요소가 논의되었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 이 협정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 과정 자체가 잘 시작됐고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완수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는 이제 세계전쟁이나 핵전쟁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백악관에서 또 대변인이 발표했는데요. 이제 이 전쟁이 항구적인 평화로 종식됐다는데 동의했다. 그래서 최종 상태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가 항구적인 평화다.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보다는 목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양국은 평화를 향한 이 움직임이 이제 우선 지금 가장 간단하게 합의한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30일간 공격 자제하는 그 휴전으로 시작해 나아가서는 흑해에 대해서 해양에서도 휴전 그리고 완전한 휴전과 영구적인 평화 이행까지 대한 기술 협상으로 시작된다는데 동의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놓고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아주 한 발짝만 나선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중동에서 즉시 시작될 것이다. 중동에서 대표가 모여서 이렇게 하겠죠. 사실 중동에서 모이는 이것들 여러분들 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지금 ICC에서 푸틴을 범죄자로 이렇게 찍어서 체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ICC는 로마 의정서에 이제 비준한 국가들 이제 ICC에 가입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정석에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죠. 푸틴이 오면 다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푸틴이 갈 수 있는 데는 벨라루스하고 터키하고 사우디밖에 없는데 유럽의 어느 나라도 가면 체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제재를 우습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중동에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황당해서 웃는 이야기고요. 중동이 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이 미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 협력 지역이라는 점에 대해서 폭넓게 평가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고 또 전략무기와 확산, 핵무기 같은 것이죠. 이걸 막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공유했다. 이란과 러시아는 관계가 좋고 군사적인 어떤 뭐 동맹관계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사실 힘들죠.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제 러시아하고 다시 전쟁을 붙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뭐 재정국까지 동의했다는 건 이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양국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저게 좀 독특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양자 관계가 개선되면은 엄청난 장점이 있으니까 경제적 거래와 평화가 달성됐을 때 지정학적 안정성 같은 것이 굉장히 큰 미래의 이익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크렘린은 훨씬 자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사항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푸틴 전화통화 핵심 사항은 일단 30일 휴전 제안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거절했지만 거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용을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일단 제안과 관련해서 러시아 측은 전선 전체에 걸친 휴전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강제 동원령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하고 재무장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을 강조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휴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저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휴전의 의도 중에 하나가 저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내용상으로는 거절이죠. 그렇지만 저쪽에 이제 어떤 발전이 있고 진전이 있는 안을 제안하면은 휴전 제안까지 받아들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들고요.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방안을 제시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휴전을 하자고 제시했고 이걸 미국이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문제를 얘기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하자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 휴전 제안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사격 자제를 합의했습니다. 30일간 서로 쏘지 말자 이야기를 했는데 저건 즉시 푸틴이 바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그걸 지시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바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미국이 들어줬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우크라이나한테 대한 외국의 군사 원조나 정보 공유를 완전히 중단해라. 사실 저거만 중단하면 전쟁이 바로 끝나거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협상을 위해서 미국이 최소한 필요한 정도만 유지하지 원활하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 부분은 미국이 동의한 바는 없고 러시아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일 관계 정상화에 관심을 표명해가지고 세계 안보나 경제 협력, 심지어는 미국의 NHL하고 KHL 간의 하키 경기 같은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논의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크렘린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뭘 하기로 동의했다, 합의를 하기로 시작했다, 이런 견해를 공유했다, 뭐 이런 것이고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거로 생각합니다. 예, 아까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전장의 상황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고 30일 휴전은 일단 푸틴이 내용상으로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항구적인 평화 방안을 세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다 방안을 제시해야 제대로 시작이 가능한데 일단 지금 현재로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먼저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조금 이제 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유럽은 아직 끼우지 못하고 있는데 저걸 빨리 이제 진행해야 될 것이고 가장 빠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원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정보 공유나 군사 지원을 하지 않으면 뭐 금방 끝나는 것이지만은
미국이 실현 가능하지만 미국도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폐쇄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러시아는 네오나치의 처리를 요구할 것이므로 어느 순간에 미국이 결심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계속 한없이 미국이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협상이 상당히 무르익어가지고 마일스톤을 나왔을 때 한 중간쯤 왔을 때는 저걸 이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결심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장의 상황 변화 속도나 협상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종전이 먼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협상을 추진한 쪽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부담을 지금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푸틴 통화에 대해서 숨은 의미를 조금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은 일단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뭐 내용들은 그 언론에 다 발표가 되고 각국에서 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지만 그 행간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는 큰 성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두 번째 통화고 한 달 만에 통화를 했고 2시간 30분이라는 대화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소화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정상 간에 대화할 때는 아젠다를 대부분 세팅해놓고 그걸 그냥 확인하는 수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다 볼 수 있죠. 미러 정상 역사상 가장 긴 통화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제가 저건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그렇다면 새로운 대탕트 발전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 2월 트럼프와 첫 통화 이후에도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딥스테이트 이익하고 또 르소포비아라는 혐오증이 타성이라게 있는데 이걸 이제 굉장히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관적이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조금 태도를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르소포비아에서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점이 큽니다. 사실상 합의된 건 별로 없지만 저 정도 뭐 세계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서 누가 정상 간에 2시간 30분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70, 80대 노인인데 그죠? 70대 노인인데.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러 간에 급속한 진전을 먼저 해서 선도를 해가지고 지금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거의 폐쇄된 상태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따라오기 시작했고 유럽은 아직까지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끌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 유럽이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모스크바가 실질적인 양보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30일 동안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 합의한 것은 이거는 어째 보면은 선의의 제스처죠.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에 대해서 때리는 것을 타격하는 것은 러시아 방공망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막아내는데 좀 멀리 떨어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좀 장거리 드론으로 이렇게 날리고 하면은 그냥 뭐 여러 대 날리면은 방공망이 다 격추를 못해가 한두 개가 가가지고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 자체는 서로 좋은 것인데 어째 보면은 그래도 군하고 관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은 명백하게 어떤 선의의 제스처다. 푸틴이 어떤 선의의 제스처로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인프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타격했거든요. 뭐 타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타격하는 수준의 뭐 10배, 20배 수준을 타격합니다. 한 번씩 드론 날릴 때 뭐 200대씩 날려가지고 다 부수고 이러거든요. 저걸 이제 안 하면은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좀 편해지죠. 그래서 명백한 선의의 제스처라 볼 수 있고요. 복잡하고 장기적인 해결책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가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뭐 통화하면서 합의한 건 별로 없지만은 지금 벌써 밑에 팀을 가동해서 이제 계속 협상 그룹이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후원자들에게 어떤 지연시키는 장치로만 작용을 어떤 형태의 휴전에도 모스크바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당근이고 채찍이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 지연하는 행위는 무조건 모스크바가 관심이 없다는 걸 명백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장에서 우위와 똑같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은 이상은 계속 저 상태로 유지될 걸로 보고 있고요. 푸틴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나토가 동진하는 문제, 네오나치 정권의 문제,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장비와 정보 공급을 완전히 종식할 것을 계속 강조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도 언급했습니다. 저 전쟁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네오나치들이 거의 한계에 떨어가지고 거의 화풀이식으로 저런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되게 많은데 우리 언론에 잘 안 나와서 모르지만은 러시아 측에서는 그거를 국제사회에다가 뭐 이렇게 사건을 올려놓은 것도 꽤 많습니다. 푸틴의 조건을 지금 일단 트럼프가 거의 모든 걸 들어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들어준 건 없지만 앞으로 합의할 내용이 그 내용을 보면은 전화 통화를 보면은 일단 순리대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협상은 뭐 빨리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망이 매우 밝은 상태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쟁에서 러시아한테 뭘 얻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전쟁은 흐름대로 가고 그 외에 나머지를 얻는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나와가지고 러우전 협상에 대해서 오늘 주로 중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협상이 지금 어떤 상태고 전쟁과 어떤 연결이 있고 그리고 각국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린 설명이 꼼꼼하게 모든 걸 다 설명드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